쉽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조금만 격하게 움직여도 자주 겪는 사람이 있고 네. 또 한 번 걸리면 수개월에 걸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불편한 건 똑같은데 어깨 근육이 뭉치고 아픈 증상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예, 그 목, 어깨 등 쪽에는 이제 많은 증상을 이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깨 결림, 경견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깨가 저리고 아프다, 어깨부터 팔이 저리다, 밤에 어깨가 많이 아프다, 목을 돌리기 힘들다, 팔이 안 올라간다, 눈 뜨기도 힘들 정도로 두통이 있다, 네. 내지는 또 매사 짜증이 난다, 뭔가 불안하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어깨나 등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이제 얘기들이지만 실제로 요 이제 문장 하나하나가 대부분은 보면 각자의 병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자리가 목이나 어깨 등 쪽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의 통증 자체는 목에서도 원인이 있고 어깨에서도 원인이 있고 등 쪽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이제 염증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목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냐 그렇습니다. 하면요. 우리 몸을 지휘하는 중추기관인 이 뇌, 그리고 그 조절 대상인 몸을 연결해주는 부위가 바로 이 경추목입니다. 그런데 이 목 통증을 방치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추 질환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고 모든 질환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경추에서 시작된 척수 자극은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주사 치료나 수술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갖다가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이게 경추의 퇴행성 변화의 그레이드인데요. 보시면 이 뼈는 뼈 모양도 네모나게 잘 생겼고 그 다음에 뼈하고 뼈 사이의 간격도 깨끗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뼈 자체가 이제 일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뼈 사이 간격도 이제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경도 눌릴 뿐더러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척추 협착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허리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줄 자체가 뼈들이 자라 들어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팔저림이라든지 통증을 일으킬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경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로 알고 계시죠? 허리 디스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오면서 뒤에 있는 노란 신경을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이제 이 신경이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왼쪽 신경이 지나가는 길 따라서 통증이나 저림 증상 유발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피부 분절이라고 해서 신경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일치하진 않지만 한 20~30% 정도는 또 신경 경로가 책과는 다른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연두색 보시면 경추 6번 신경 지나가는 길, 7번 신경이 지나가는 길, 8번 신경이 지나가는 길, 그 다음에 허리뼈 5번 신경이 지나가는 길, 각자 이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팔이 저린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내가 저리저리하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생각할 때 일단 6번, 7번 쪽에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먼저 하고 목 디스크에 대한 MRI를 찍거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력상에서 아프다고 하는 그 부위만 보더라도 어느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경을 목 쪽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문제가 그 디스크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몇 가지 문제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우리 목 경추뼈 같은 경우는 뼈의 움직임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대가 한 3개 정도가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뒤쪽에 있는 뼈 뒤쪽에 있으면서 척수 앞쪽에 있는 후종인대라고 하는 요 인대 쪽에 칼슘이 침착되거나 골화가 돼서 단단해져 버리면 원래는 부들부들한 조직이라 되는데 이 CT상에서 보시면 원래는 이런 색깔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뼈나 다름없이 하얗게 이렇게 단단히 굳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단단히 굳어 있는 인대 때문에 또 뒤쪽엔 척수신경이 눌러서 디스크와 유사하게 팔이 저리거나 심지어 이제 마비가 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MRI나 CT상에서 후종 인대 골화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무리하게 치료를 하진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오거나 어떤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다라면 심할 때는 수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외상 후 우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교통사고 당하시고 많이 오시죠. 이 자세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아있다 뒤쪽에 차가 부딪히면서 몸은 앞쪽으로 튕겨나가고 목은 뒤쪽으로 제껴졌다가 그 순간적으로 다시 또 반대로 옵니다. 또 목은 또 앞으로 오고 몸은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대 자체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대 근육이 손상을 받는 경우인데 편타성 손상이라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 일부의 손상만 좀 있어서 보통 주사 치료라든지 약을 드시거나 물리치료나 안정을 취하시면 대개는 한 달 내외 정도에서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지만 발해류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증상이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제 만성신경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명이 있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사진하고는 다르게 불특정한 괴로운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편타성 손상의 경우도 통증을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 일단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 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경추 주사요법이라 그래서 네. 스테로이드를 특정 부위에 주사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주사요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주사요법도 안전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고식적인 치료는 이제 우리가 주사 중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이게 스테로이드는 지금도 여전히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에서도 중요한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는 그만큼 항염증 작용이 좋은 반면에 장기간 주사를 맞거나 장기간 약을 복용하셨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조금 우려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치료의 프로토콜 자체가 예전처럼 스테로이드 주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루로세라피라 그래서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인대 강화요법, 그다음에 FIMS라 그래서 그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유착된 신경이나 근육을 방리해주는 치료, 그다음 체해 충격파라든지 레이저라 그래서 플루로 치료처럼 인대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그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으신 분도 많고 호감이 많으신 분도 있으셔서 좀 주사 치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오래 맞아서 되냐 아니면 이렇게 이게 지금 낫기는 낫는데 이게 주사가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치료는 의사들이 당연히 약제라든지 선택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그 부작용이 없는 약물로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 하셔서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셔야지 만성 통증을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주사 치료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써야 될 때는 또 의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몇 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주사 치료에 너무 거부를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목 질환으로 인한 어깨나 팔저림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목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어깨나 팔이 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질환 때문인 거죠? 그 우리가 목 어깨 통증 중에서 네. 또 목 디스크와 유사하게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시린 증상 중에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흉곽 출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쇄골 목에 있는 쇄골이랑 그다음에 목에 있는 그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과 그다음 첫 번째 갈비뼈 요 사이의 공간이 이제 흉곽 출구라고 하는데 요 출구에는 뭐가 빠져나오냐면 경추에서 유래가 된 어떤 신경 다발들이 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서 팔을 거쳐서 손가락 끝까지 신경들이 다 분지가 되고 또 이 경로로는 심장과 연결돼 있는 정맥, 동맥도 같이 신경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곽 출구가 좁아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쪽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혈액 순환이 안 좋아지고 신경이 눌려서 팔이나 등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아픈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는 어깨가 좀 처져서 이 추가 좀 좁게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목이 짧거나 어깨가 치켜 올라간 분들, 해부학적으로 아무래도 흉곽 출구 쪽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 유사 증상이 생기면 당연히 목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진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치료에 듣지가 않는다라면 요 흉곽 출구 증후군도 한 번쯤 의심을 꼭 해보셔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일 또 많이 오시는 거죠. 여기 아파서 뭐 주변에도 보시면 여기 아파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깨 회전근개염이나 오십견 이거는 목의 질환 아니고 어깨 쪽의 질환인데 어깨를 돌려주는 힘줄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초음파 검사했을 때 힘줄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죠? 힘줄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 특히 야간통이 특징이고 어깨나 전이통 때문에 팔꿈치까지 통증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하고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목 디스크 때문에는 팔을 돌리고 움직이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을 올리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근데 회전근개염이나 오십견 같은 경우는 팔을 올리질 못하거나 올린다 하더라도 올리면 더 아프고 팔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팔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면서 팔을 못 든다고 하면 어깨 자체의 문제로 보고 어깨 쪽을 치료하셔야 되고 팔을 들 때 시원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 목 디스크 쪽을 좀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 척추 질환이 한번 오면 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나 하는 걱정하고 오해를 하시는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척추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허리 디스크를 피부 절개를 해야 하는 수술 없이 레이저로도 이게 잡아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비수술 척추 치료 중에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많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한 개인데 내시경 레이저라고 해서 요거 보시면 척추에 직접 이제 수술하는 방법 중에서도 내시경 수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기구보다도 훨씬 더 작은 기구로 보통 한 길이는 한 15cm 내외 정도 되고 요 굵기는 한 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손상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후유증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오게 되면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내시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가는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허리 쪽을 진입을 해서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직접 레이저로 찢거나 작은 포셉으로 디스크를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고 네. 요게 이제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부어 있으면 내시경을 넣어서 이쪽에 레이저라든지 포셉이라는 작은 집게가 있습니다. 집게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레이저로 찢어서 감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실제 저희가 시술하는 영상인데 요 녹색으로 된 게 레이저고 요 하얗게 보이는 게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주사 치료나 그냥 이렇게 하는 치료들처럼 안 보고 하는 시술이 아니고 직접 의사가 내시경을 넣어서 디스크를 확인해서 병변이 있는 자리를 직접 찢거나 끄집어낼 수 있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디스크를 어느 정도 감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주사 치료에 일정 기간 반응이 너무 없을 때는 이러한 치료를 디스크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결과도 많이 좋습니다. 내시경 레이저를 하고 난 전후의 사진인데요. 보통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시술 후에는 이 자리가 이제 감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서 봐도 디스크가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온 디스크를 내시경 넣어서 여기를 레이저로 찢어주고 끝에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는 집게로 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신경 쪽을 풀어준 거라서 물론 우리가 그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비수술 치료 접근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빈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레이저를 이용하면 충분히 디스크를 많은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대한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척추 신경 통증 또 목 디스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들도 있나요? 네, 지금 비수술 치료는 지금 이제 종류가 이제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증상에 제일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 또는 뭐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자리에 플라즈마라든지 고주파 카테터를 넣어서 직접 요 자리를 갖다가 튀어나온 디스크를 고주파나 플라즈마 열을 이용해서 감압시켜 줍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디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보통 어른 엄지손가락 마디 정도에서 그 크기 때문에 보통 고주파 열을 아주 심한 고주파 열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좀 찢어도 디스크 자체가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칼을 넣어서
디스크를 절개해서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디스크를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술을 하는 요 장면인데요. 엑스레이상에서 카테타가 디스크 있는 요 뒤쪽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고주파열을 가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얼굴 쪽이고 이게 목 쪽입니다. 목 쪽이고 아까 제가 그 카테타를 넣고 요게 이제 플라즈마 고주파열을 발생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뒤쪽에 있는 그 튀어나온 디스크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열을 가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상에서 보면 목 쪽에 이분의 이제 디스크가 이쪽에 지금 뒤쪽에 튀어나와 있다라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이 영상 장치를 보면서 디스크를 고주파 플라즈마 열로 찢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시술들 때문에 굳이 칼을 안 넣고 수술 안 하더라도 실제로 시술하고 난 분들은 여기 뭐 주사 맞는 크기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사 맞는 그런 정도의 그냥 이제 상처로 디스크를 감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FIMS라는 이제 시술이 있는데 미세 유착 방리술이라 그래서 라운드 니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수 바늘이 있습니다. 예, 끝이 뭉툭하게 돼 있는데 뭉툭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시술은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있을 때 특수 바늘을 진행해서 좁아져 있는 구멍을 넓혀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신경 주변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끝이 날카로우면 신경 손상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뭉툭한 바늘을 이용해서 영상 장치를 보면서 직접 이렇게 유착된 신경 주변을 박리시켜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술 전후에 조영제를 넣어보면 시술 전에는 이렇게 협착증 때문에 조영제가 이렇게 신경에 막혀서 안 올라갔다가 이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영제가 다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시술의 제일 큰 장점은 많이 걱정들 하시는 과도한 어떤 진통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몸에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말 그대로 간단한 바늘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경피적 주관공 확장술은 앞에서 보셨던 FIMS라는 시술은 네. 제가 이제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바늘로 제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건 이제 그 기계가 있습니다.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에 가는 드릴을 넣어서 갈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죠. 기계가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이 신경에 좁아지는 신경 구멍을 갈아주는 치료인데 이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이제 갈아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신경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이거 역시 좁아지는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풍선을 확장해서 신경 구멍을 좀 넓혀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신경 약물을 카테타를 넣어서 신경 근처까지 가까이 카테타를 넣어서 조금 더 신경을 그냥 주사할 때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시술이 될 것이고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기에는 너무 증상이 심하게 진행이 됐다든지 또 뭐 수술을 하기에도 너무 내과적인 질환이 많아서 어떤 다른 처치를 하기 힘들어서 어쨌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일단 치료를 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인데 보통 한 40도에서 한 80도 정도 열을 이용해서 만성적으로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찢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이 치료 역시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 없이 일생에 몇 번을 반복하셔도 몸에 아무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시술이 좀 적지만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처럼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통증 치료에서 이용되고 있는 치료고 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플로세라피라고 해서 우리가 약해진 인대 쪽에 포도당 주사를 주입을 해서 그 인대와 그 조직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임시 진통 효과는 조금 더디지만 반복 치료를 하시면서 함께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서 허리라든지 무릎 같은 좀 근력 자체가 많이 올라오면 통증을 자꾸 재발할 수 있는 빈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질환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어서 쉬울 것 같은데 비시술적 치료 또한 섬세한 치료다 보니까 이게 자칫 합병증이 생길까 걱정스럽기도 해요. 맞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겪을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뭐 비수술 치료 이제 종류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합병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내시경 레이저라든지 이런 시술이 나올 때도 처음에는 좀 기계들이 안 좋아서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스크를 이렇게 찢어주려고 그러면 진짜 주변의 신경을 잘 피해서 디스크만 찢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해상도가 낮은 기계들 때문에 치료하는데 애도 먹고 이랬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실제로 직접 보면서 하는 시술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합병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주사 치료 맞고 뭐 감염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합병증을 얘기하는 거고 뭐 시술은 정확한 지식과 뭐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하셨다라면 뭐 일반적인 합병증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병원에서 안내 드리는 대로 집에 가셔서 시술 받고 난 다음에 뭐 시술한 자리가 지나치게 아프다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뭐 감염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얘기해 주시면 빨리 즉각적인 조치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비수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안전과 뭐 합병증, 후유증이 없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뒷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특히 남성분들은 지갑 넣어 그렇죠. 다니시잖아요. 네, 엉덩이가 불룩하게 다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인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습관들 좀 소개해 주시죠. 보통 이제 결국은 다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방바닥에서 앉아서 하는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깃집 가셔서 앉으셔서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화투를 치실 때도 앉아서 하고 윷놀이 할 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꼬부리고 앉아 있는 그 자세가 되게 안 좋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뭐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 같은 거 하실 때도 삐딱한 자세로 TV 보실 때도 삐딱한 자세 대부분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오는 통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오는 통증이 실제로 병원을 내원한 이후에 많은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만 교정을 하셔도 실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주머니에 우리가 주머니에 뭐 이렇게 지갑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근육 자체가 한쪽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결국 또 자세도 짝다리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 뭐 밭에서 일을 하시는 자세 이런 자세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각종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요.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 근육을 만들어야 될까요? 근육은 뭐 모든 근육이 다 좋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오시는 분 중에서 이제 헬스 하시는 분, 튼튼하신 분들 저희보다 좀 덜 아프고 그런데 어쨌거나 허리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허리 뒤쪽을 싸고 있는 근육도 중요하고 실제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복근입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러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신다면서 앞으로 이렇게 처져서 그 이제 본인이 그렇게 그러시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육이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약해져서 그 자세가 편한 거거든요. 근데 편한 자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이제 자꾸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걷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이제 걷는 운동 자체가 아주 체격이 좋은 뭐 20, 30대 남자분들한테는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이 안 될지 몰라도 우리가 좀 퇴행성 변화 오신 여자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걷는 운동만 해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걷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고 통증 자체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신다면 복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 집에서라도 간단한 운동을 좀 반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걷는 운동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세도 중요하고요.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음주량도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1회 음주량이 한 병 반 이상일 경우에 척추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또 그 이하면 발병률이 낮아진다고도 합니다. 축 처진 어깨나 허리를 쭉 펴려고 그리고 기운 차리려고 마시는 술이 오히려 척추 건강을 더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몸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아줄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치료법까지 소개해 주셨죠.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류한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